여름철에는 저희가 주의해야 될 질병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는 이런 온열 질환입니다. 에어컨을 많이 써서 생길 수 있는 냉방병도 있지만 이런 더위 때문에 생기는 일산병, 열사병도 있고요. 또 오늘 얘기 드릴 식품매개 질환이나 장염 같은 설사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주의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식중독, 또 식품매개 감염병의 가장 대표적인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식중독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실제 식중독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중독이 지금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식중독 균의 원인에 따른 증상이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푸드 포이즈닝, 독이라고 알고 있는 포이즌이죠. 이 식품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 식품 매개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식품위생법에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기로는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식중독 하면 균이 들어와서 걸린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원충 같은 균뿐만 아니라 독소에 의해서도 생기는 것이 식중독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조금 달리, 우리나라 정의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른 건 큰 차이가 없지만 식품 또는 물의 섭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걸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더워지면서 뉴스 같은데 뭐 집단 식중독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집단 식중독이라고 하려면 식품이나 물의 섭취로 인해서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같이 발생을 해야 집단 식중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식중독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은요, 잘 아시는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그런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물질 식중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부분의 식중독은 이런 세균, 바이러스, 원충에 의해 생기는 건 미생물 식중독이고요. 그리고 자연독, 잘 아시죠? 대표적인 뭐 감자 싹이나 이런 데 있는 독이나 버섯, 독버섯이라고 흔히 말하는 버섯에 있는 그 독성물질, 이런 자연독에 의해서 생기는 식중독이 있고, 또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생긴 그런 독성 물질에 의해 생기는 식중독이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학적인 식중독은 세균, 바이러스, 원충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역시 가장 많은 건 세균성입니다. 세균이 균에 의해 생기는 게 가장 많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한테서 많이 생기거나 또 집단으로 뉴스에 가끔 나는 뭐 로타바이러스니 노로바이러스니 이런 바이러스 식중독도 흔히 생길 수 있는 식중독 중에 하나이고요. 아메바 같은 것에 의해 생기는 설사하고 배 아프고 이런 식중독도 원충에 의한 식중독의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생기는 미생물 식중독 역시도 그냥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식중독이 있고, 균 자체로 생기는 식중독이 있고, 균이 들어와서 걔네가 독소를 내서 그 독소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독소를 먹게 되면 또 그 독소에 의해서 설사가 생기고 복통이 생기고 이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독소형 식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독소형은 또 이제 뒤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이 세균에 의해 생긴 거 우리가 팔팔 끓여서 먹으면 식중독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팔팔 끓이면 이런 미생물들은 대부분 다 소실됩니다. 그런데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독소는 잘 아시는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팔팔 끓여도 독소는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식중독은 끓인 음식이나 익힌 음식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오랫동안 보관한 그런 음식들에서 생기기 때문에 끓였다 하더라도 뭐 냉장고나 이런 데 오래 보관한 음식 중에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독소를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포도산 균이 있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클로스트리디움, 깡통, 예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깡통 통조림이 오래 됐는데 녹슬고 찌그러지고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많이 말씀들 하셨죠. 그 이유가 그렇게 오래된 깡통 통조림 같은 곳에 이렇게 독소를 만드는 균이 그 안에 있었을 때 독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통조림을 먹고 난 다음에 식중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주로 매개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특히 구토물이나 설사 같은 배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고 집단으로 많이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요즘 뭐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많이 노는 영유아 그런 돌보는 곳 이런 곳에서 집단으로 발병하는 경우들이 특히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화학물질 식중독이라고 아까 식중독이 꼭 균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보고독. 보고독도 식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요리 먹고 배 아프고 마비되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자연 독성 물질에 의한 식중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잘 아시는 감자 싹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버섯 같은 데 있는 곰팡이 독소 같은 것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학적 식중독 중에 특히 이제 화학 물질 이런 자연육이 아닌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약이 계속 잔류 농약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셨을 때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뭐 조리기구 같은 거, 납이나 비소가 묻어있는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계속 요리를 하면서 식중독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역시도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이 꼭 균만 들어와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국내에서 식중독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디에 많이 발생하느냐? 국내 식중독 발생 현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연도별로 국내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발생 현황과 환자 수, 환자 수가 발생 건수는 비슷한데 환자 수가 이렇게 많은 건 한 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즉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보통 건수는 하나로 치지만 환자는 여러 명이 생기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거의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2000년 후반부터 2017년, 18년, 19년 발생 건수는 비슷비슷하다가 이제 2019년, 20년은 왜 감소했을까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학교에서의 급식이나 학교 생활, 이런 단체 생활이 많이 중단되면서 실제로 이 식중독 건수도 또 환자 수도 매우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무렵인 22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가 돼서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식중독 환자를 보고가 발생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가 제일 많으냐?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네. 일단 외식을 안에는 음식점이 가장 발생률이 많습니다. 발생 보고가 이제 건수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많은 건 음식점이고요. 실제로 학교나 학교 외의 급식시설을 보시면 이 음식점 발생 건수에 비하면 한 반 조금 넘는 정도가 단체 급식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이제 이런 외식하는 이제 밖에 음식점이 가장 많고요. 실제 이런 시설 현황, 또 최근에 시설 현황을 봤어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음식점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이제 학교나 학교 외 급식 시설들이 많습니다. 식중독의 발생 장소를 이제 최근에 22년도까지 자료를 조사를 해서 본 데이터인데요. 앞서 그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주황색이 음식점이고요. 이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음식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학교 외에 급식소가 그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 대신 이제 환자 수를 보면은 조금 학교나 학교 외에 발생 건수는 적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데는 생기면 급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생기죠. 이제 우리 환자가 발생하는. 그래서 환자 수로 봤을 때에는 이 단체의 급식과 관련된 환자 수가 좀 더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개개별로 치부가 되는 건수가 더 많고요. 그러면 이렇게 식중독 발생은 언제 많이 될까요? 보면 8월 달에 식중독 발생 현황에 보면 8월 달이 빨간색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데이터인데요. 이외에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항상 여름에 8월 달이 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름에 더울 때 이런 식중독 발생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더운 8월에 환자가 많은 건 환자가 많이 발생하든 적게 발생하든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코로나 때 이 식중독 발생 건수가 훨씬 적었죠. 많이 발생이 안 됐는데 실제로 이런 2020년, 2021년 식중독 발생 건수가 적을 때조차도 언제 많이 발생했느냐 보니까 이런 7, 8, 9월 중 7, 8, 9 이렇게 더울 때에 환자 발생이 적어도 역시 그 발생 빈도는 7, 8, 9월 초까지 더울 때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더라. 결국에는 식중독은 더운 날씨와 크게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워지면 주의를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현황도 월별로 비교를 해보면 학생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8, 9월에 발생이 많긴 합니다. 6월 달에 많고요. 그래서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에 이제 발생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7월, 8월에 왜 발생 건수가 오히려 조금 적을까요? 방학. 네, 방학을 해서 학생 급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식중독 발생 건수가 오히려 8월에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적습니다. 이 시대에 학생들의 식중독 발생의 특징은 3월 달에 발생이 신고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3월에 아이들이 급식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3월 달에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식중독을 잘 일으키는 균은 뭐가 있을까요? 좀 한번 살펴볼 때 제일 잘 아시는,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식중독이 그 살모넬라. 네, 살모넬라 많이 아시죠? 또 살모넬라균이 사실 이제 장티푸스 균도 살모넬라균의 하나인데 식중독의 원인균을 보면 제일 많은 거는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어디에 많을까요? 그 대장균은 우리 식수나 모든 곳에 검사를 할 때 대장균 숫자가 얼마 이상이냐, 이하냐 뭐 이런 걸 많이 따지죠. 그만큼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대변에, 우리 장에 많이 있는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균이 굉장히 꼭 나쁜 균만은 아닌데요. 근데 이 식중독의 원인균, 그리고 흔히 뒤에도 나오겠지만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소수하는 원인 중에도 사실은 뭐 이 희귀한 여러 가지 균이 많지만 제일 많이 생기는 건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가장 많고, 잘 말씀하신 살모넬라, 또 이제 슬슬 뉴스에 많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벌써 올 여름에 발생 환자는 보고가 됐죠. 첫 번째 환자는 비브리오
균도 이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장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균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메바라는 여러 가지 균들이 있습니다. 이런 균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 균벌로 발생되는 또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많이 발생하는 건 역시 대장균이고, 실제로 학교 식중독 발생에서 원인균을 보면은 역시 대장균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수나 이런 오염된 물에 의해서 잘 발생되는 게 바이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평창올림픽 때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일부 이런 설사 집단 발병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의 원인도 식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그 양치할 때 사용하고 이러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생겼었는데요. 그렇게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매개물이 물 같은 거로 매개되는 바이러스가 학교에서 발생되는 식중독, 집단 식중독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중독은 근데 요즘 예전에 비하면 훨씬 발생이 적어졌죠. 이 상수소나 여러 가지 위생이 좋아지면서 실제로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0년대 들어서 발생하는 식생활의 양상으로 환자의 집단, 특히 이제 집단 설사 감염병이 감소됐고, 그걸로 인해서 환자 수나 발생 건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발생되는 게 그 음식점이나 뭐 우리가 집에서 많이 생기는 건 그런 식중독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실제 학교, 저번 때도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다녔는데 요즘은 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죠. 그리고 유치원도 다 급식을 하고 이런 급식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이 식중독 환자의 수가 예전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게, 그러니까 건수 자체는 줄어들지만 환자 수는 아직도 계속 발생이 보고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 집에서 집밥을 많이 해 드셨지만 요즘 이제 이 신세대 가족으로 외식을 많이 하니까요. 외식을 많이 하면서 이런 외식 활동으로 인한 식중독의 보고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 수 자체는 조금은 감소했지만 거의 예전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여행과 같은 외국과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지역을 많이 다녀오고 나서 식중독에 이제 거리가 멀까요? 아침 또는 그 전날 저녁에 먹고 아침 비행기 타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설사하고 뭐 열나고 배 아프고 이런 환자들도 요즘 많죠. 그래서 거의 뭐 몇 시간 만에 국가마다 다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교통의 발달과 해외 여행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맛집 투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로 인해 최근에는 이제 예전보다 이런 지역 간의 경계가 무너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원인들도 잘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계절적으로 아까 8월 달에 특히 많이 생긴다고 그랬는데요. 흔하게 생기는 우리 잘 아는 세균성, 습도와 온도가 높아지면 잘 증식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대장균, 살모넬라 같은 세균이고, 이제 바이러스 중에 특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되게 강하고 잘 살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장염, 집단 장염을 일으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흔하게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여름에 생기면 세균성 식중독, 겨울에 생기면 바이러스,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은 어떤 증상이 생기면 식중독이 있냐? 뭐 식중독은 배아픈 증상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건 그 연관성이 뭔가 음식이나 이런 것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후에 성취한 후에 발생되는 부염과 구토, 설사, 발열, 근육통
가슴이 아프고 뭐 열나 두통도 있고 다 없죠. 이런 증상들이 다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세균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식중독은 토하기만 하고 설사는 안 하고 토하고 배가 아프고 주로 상복부, 우리가 상부위장관 증상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 발생하는 장염은 배 아픔에 복통이 있으면서 설사 화장실을 계속 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다양한 증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나 고령의 환자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실제 이런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나 탈수로 인해서 심부전, 그죠? 호흡이 나빠져서 중환자실 치료까지, 투석까지 하는 경우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식중독에 대한 치료는 정해진 가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제일 좋은 건 수행 치료. 즉 탈수가 되지 않고 이 설사를 구토를 하든지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행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세균에 의해 생기는 식중독, 특히 이제 뭐 독소나 이런 거는 항생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꼭 필요한 이 식중독, 장염 문제를 감별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하시면 기관의 의료인들이 환자분을 보시고 진단을 하고 항생제 처방이 이분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은 열이 계속 지속되거나 또는 이제 설사가 아주 많이 여러 번 이상, 5번 이상 지속이 되거나 또는 복통이나 제일 대표적인 이제 혈면이 나오면서 열이 지속되는 경우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처방을 보통 의료기관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원인별로 증상이나 원인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 포도알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균인데요. 이거 피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나 장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균 자체보다는 균이 만든 독소에 의해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 피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균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시는 분이 피부병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거나 요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리사 같은 경우는 특히 피부에 변변이 흔히 말하는 부스러기든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에는 요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황색포도상균은 아주 대표적인 독소를 만들어서 이 장염을 일으키고 식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섭취하고 나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한나절 6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면 원인균, 황색포도알균 거의 족보처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시험에 맨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빨리 증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독소에 의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이 들어가서 막 장을 침범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독소가 만들어진 음식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만들고 오랫동안 복용하지 않고 바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독소는 아까도 말했지만 끓이려고 없어지지 않고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드셨을 때 생기기 때문에 이 황색포도알 균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잔치집에서 단체로 많이 이제 음식 드시고 구토하고 설사했다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양을 만들어 놓은 음식이 이렇게 포도알균에 오염이 됐을 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살모넬라는 특히 닭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특히 이제 달걀 껍질, 이 달걀 껍질을 만진 손을 반드시 씻고 조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계란이나 이런 곳에 그 가공물에 의해서 분변 같은 데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서 조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같은 경우 열이 많이 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설사에 혈변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하는 그런 식중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변, 그러니까 설사를 하는데 막 피가 같이 묻어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흔하게 많이 본다는 대장균 중에도 대장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오염된 덜 익힌 입가부 음식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 좀 더 길 수가 있고요. 설사와 발열, 복통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같은 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증상만 가지고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구분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가 이렇게 바로 발생하는 식중독 빼고는 거의 감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장균은 잘 익혀 드셔야 돼요. 이거는 끓이면 발열에 의해서 균이 다 소실되기 때문에 잘 익혀 가공품은 육가공품은 특히 이런 더운 여름철에는 잘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이제 비브리오죠. 이제 약간 해산물로 넘어오는데요.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오염된 이제 해산물, 오염이라는 건 이제 비브리오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해산물을 덜 익혀서 덜 조리해서 드셨을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캠필로박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 주로 이 캠필로박터균도 이런 가축들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닭고기 또는 뭐 이런 요즘은 잘 드시지 않는데 뭐 이런 조류와 관련된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이 오염됐을 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까 달걀도 그랬지만 이 조리를 할 때에는 항상 그 겉면 역시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리를 하고 나서도 손이나 이런 걸 다음 조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게스라는 가스를 일으키는 오래된 음식, 이렇게 오래된 가공 음식 딸 때 펑 하고 소리 나는 경우들 있죠. 가스가 만들어진 건 이미 그 안에 세균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툴린 같은 경우는 특히 녹슨, 통조림 같은 같이 증식하기 때문에 그런 녹이 슬거나 찌그러지거나 한 깡통통조림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된 식수나 이런 분변에 오염된 식품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청결하게 잘 씻고 그 씻는 물조차도 오염되지 않아요. 요즘은 지하수나 이런 것도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염된 지하수에 의해서도 조리하고 나서 그 음식 자체가 다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이 식중독 음식을 안전하게 다루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추천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청결을 유지해라. 딥클린이라고 하는데요. 청결을 유지하는 건 당연히 이제 손을 자주 씻고 자주 씻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시겠지만 이 손은 이제 모 의료인, 저희 병원의 모 의료인의 손을 이 손 모양의 배지에 찍었습니다. 손 안 닦고 왔을 때 찍었더니 보면 뭐 균이 빨간색이 이제
그 배지인데요. 거기에 이런 까만 곰팡이들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균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손에 균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식품을 다루기 전에는 또는 중간에 조리를 할 때에도 손을 자주 씻어주자. 그리고 화장실 다녀온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식품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모든 기구의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리 장소와 식품은 곤충이나 해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익힌 음식과 안 익힌 음식을 꼭 분리해서 조리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덜 익은 육류, 고기에 대장균이 많이 있고 또 생선이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 같은 것을 다룰 때에도 반드시 그 종목별로 서로 다른 도마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은 육류나 가금류, 해산물은 반드시 다른 식품과 분류해서 그 조리기구를 달리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을 사용하는 조리기구도 서로 분류해서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익히기. 익힐 때 이 덜 익힌 음식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동남아 여행 갔다 오시면서 비행기에서부터 막 설사하고 오셨는데 날을 이제 처음 이 날로 드신 음식을 맨 처음에 물어보죠. 저희가 이제 막 드신 거 없냐 물어보면 나는 랍스터랑 그런 거 새우 같은 거 다 데쳐서 샤브샤브를 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덜 익힌 음식에 남아있는 세균에 의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날로 드시지 않더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더운 시즌에는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보관하는 조리기구든 남은 음식이든 식재료들은 반드시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나 냉동고나 그런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고요. 보면 안전한 조리한 그 음식의 안전한 보관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도에서 60도 이상이 안전하고 4도 이하가 안전하다는 거죠. 그 사이에는 세균이 많이 증식할 수 있고 보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상호 보통 지금 밖에 온도가 막 요즘 30도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 곳에 보관된 음식은 섭취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런 곳에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세균을 우리가 온도가 적절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빨리 세균이 증식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염 비브리오 균을 번식을 시켰더니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놔두니까 이 늘어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배로, 그러니까 제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2시간만 지나도 하나에서 4,000개가 넘게 증식을 하고요. 3시간이 넘으면 26만 개 이상의 세균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온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세균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배수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곱 배수로 늘어나니까 이만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균이 증식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온도에 보관된 식재료나 음식을 섭취하시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한 물과 재료를 사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식수나 이런 것을 다룰 때에는 항상 안전하게 공급이 된 식수나 재료인지를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휴가철에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
구입을 하고 조리를 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불확실한 식품들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 더운 여름철에는 특히 과감하게 먹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물은 끓이거나 정수된 것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행 중에도 식사 전이나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음식을 보관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럴 여행 때에는 아이스박스 같은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기구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특히 위생에 취약한 시설의 음식, 길거리에서 섭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제한하시는 것이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연녹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산이나 들에서 버섯이나 과일 같은 것을 함부로 따서 이렇게 상품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섭취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 같이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특히 이런 식중독 증상, 설사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일반 성인보다 훨씬 빨리 탈수가 되고 장기가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탈수가 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특히 이제 설사를 많이 하면요 저희가 전해질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맹물보다는 이온 음료나 아니면 이온 음료가 없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많이 하셨죠. 설탕과 소금을 조금 섞어서 물을 끓여서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설탕은 포도당 주사랑 똑같은 거예요. 포도당 물을 만들어서 섭취를 하게 되고, 소금을 넣으면서 이제 설사로 배출된 그런 전해질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너무 못 먹고 설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런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주간에 칼이나 도마 행주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열탕 소독이나 세척을 해서 보관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 식중독 예방 요령 전부 다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식중독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일단 이제 구토나 설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심하다. 그럼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집단 발병인 것 같다 의심이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료기관에 가면 의료기관에서도 신고를 하겠지만 이제 그리고 병원 도착 시까지 설사 환자는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그렇다고 막 의식이 떨어지고 나빠질 때 억지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섭취를 시키셔야 하고요. 그렇게 해도 이제 증상이 심하다면 의료기관을 빨리 방문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설사가 많다고 지사제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있다. 이렇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사를 하지 않게 만들면서 안에서 더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사제 복용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식중독에 생기면 가정에서 응급처치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음식 대신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요. 이온음료 같은 것도 충분히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로 물을 끓여서 같이 섭취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사제나 항구토제 같은 것은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증상이 심하거나 오히려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함께합니다.